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매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시장에 또 변수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올해 상반기는 사실 생각보다 장이 많이 좋았고요. 그죠? 네. 하반기는 또 기대보다 너무 약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장을 누르는 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쟁 이슈가 붙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을? 일단 뭐 지금은 또 저기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또 파월 의장이 조금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한 것도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일단 시장에서는 첫 번째 킬 것 같고요. 이제 중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다른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일단 그동안 나왔던 매크로 지표들 가지고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9월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해서 지난달 말에 나왔던 건데 이걸 먼저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처음에는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4.7에서 4.89까지 급등했다가 장 후반 들어서면서 다시 급락을 줬었던 이제 그 이슈인데 네. 그날 금요일 날. 네네. 그게 지금 예상치의 거의 2배 수준까지 이제 그 고용자 수가 그냥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때 나왔던 이제 급등했다 급락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을 열어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했을 때 4.15에서 예상치보다 좀 적게 그러니까 임금 인상 자체가 이제 좀 둔화되는 그림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창출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레저 숙박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정부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주로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타이머 그다음에 저임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림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임금 인상률 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인플레가 촉발될 것이다라는 리스크를 많이 제어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그때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던 그런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딱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CPI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노란색하고 파란 색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노란색을 딱 보시면은 그냥 쉘터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그 외의 것의 어떤 모양인데 결국은 CPI에서 가장 코어에서는 쉘터가 모든 걸 다 근데 주거비가 어쨌든 안정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게 안정이 안 된 이유가 이제 기사를 제가 옆에 붙여놨는데 이 주택 매물 감소가 심화가 되고 있고 모기지 금리는 지금 최근에 오늘 지난 주말인가 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기존 주택자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갖고 있던 거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바꾸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모기지론 받았던 거는 3% 후반에서 받았는데 이제는 거의 8% 수준에 육박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래도 구매자가 있으면 그 구매자들은 어쨌든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올려서라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이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지표가 좀 왜곡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기존 주택 매매가 410만 건으로 2008년 이후 소치를 찍을 수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거래가 없이 가격만 호가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은 이제 서서히 금리를 못 견뎌 가지고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주택 가격도 서서히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쉘터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추가로 급등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점선에서 좀 꺾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이게 9월에 역시 발표가 났던 건데 10월 7일 날 발표가 났는데요. 이 전월 대비해 가지고 156억 달러가 감소했다라고 해서 예상치 하회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공교롭게 이게 그만큼 확 줄어들었던 이유가 학자금 대출하고 오토론이 포함된 난 리볼빙 신용은 303억 달러가 감소한 반면에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리볼빙은 147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소비도 결국은 지금 현재 카드를 통해서 쓴 리볼빙을 통해 가지고 쓰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향후의 소비의 질은 좀 떨어지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 거 역시도 10월 달에 발표가 난 건데 이거는 지금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거고요. 이거 역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의 어떤 경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소매 판면이 좋게 나왔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고용하고 그죠? 네네. 고용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 지금 보이신 지표는 이제 소비가 지금 뭐 오늘 아침 저도 리포트 보니까 미국이 그 초과 저축 이걸 꽤 소진해서 소비여력은 좀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용이랑 얼마 전에 소매 판매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기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소비하는 여력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계절적인 측면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뒤에 자료를 준비했는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 보고 일단 쭉 말씀드리고요. 진행해 보시죠. 그러면 준비하신 건데.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10월에 나온 거 역시 실제로 마이너스 9.0이 나와서 예상치보다 안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경기는 좀 위축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모기지 금리 역시 지금 이제 여긴 7.31인데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8%를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8%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모기지 금리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금 최고치를 계속해 가지고 지금 돌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모기지나 회사채나 이런 거 사실 몇 개 높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물가도 걱정스럽긴 하죠. 잡아야 되는데 물가 잡는다고 경기를 정말 너무 그 간과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이 그림은 네. 이건 뭔가요? 주요 시중은행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CDS. 네. 그 가격 CDS 프리미엄 자체가 미국의 주요 은행들 네네 CDS 보시면은 프리미엄. 네. 다 올라가고 급격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시티뱅크를 제가 안 넣어놨나 보네요.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기 코로나 팬데믹 시절 주가 거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시중은행들 주가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다 급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행만의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시중은행들도 사실은 심적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실 규모가 약 800억 달러 3분기 기준으로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 신규 파산, 압류, 청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3분기에만 56억 달러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원격 근무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 자산이 계속해가지고 부실화되는, 그러니까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역시도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데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가 차질 않으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니까 그걸 커버를 못 해가지고 이제 부실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제 국채 금리하고 그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부동산 그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역전이 됐다는 거죠. 10년물 금리하고 캡레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부동산을 알려 네네네. 수익률을 나타내준 지표인가 보죠. 네네네. 네. 그게 지금 역전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더 없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쪽도 이제 좀 약간 경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5%를 찍고 지금 4.9%대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그렉시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한참 했을 때 있었잖아요. 아이고 오래전 얘기네요. 네. 그렉시트. 그리스가 지금 국채 수익률이 얼마인지 혹시 앵커님? 지금요? 네. 유럽. 글쎄 유로존은 뭐 안 본 지가 오래되는데 유로존은 레벨 자체는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저도 추론을 하는 거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죠? 유로존 자체가 이제 유로존도 금리 올렸지만 미국보다는 아직 낮잖아요. 그죠? 네네. 낮으니까 그리스는 또 우량한 국가는 아니고 네네. 국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으로. 네네. 네. 미국이 5%인데 그리스도 뭐 그 정도 하지 않나요? 5%에서 한 7%? 네. 지금 그리스가 4.3입니다. 예, 미국보다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아시고 싶은 말씀인데. 돈을 그만큼 찍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댔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그리스보다도 지금 못한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회사 국가들을 보면 지금 비슷한 데가 이탈리아 정도가 지금
지금 미국하고 좀 비슷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권 쪽 시장이 물론 이제 수급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좀 과매도 내지는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익률의 급등에 좀 베팅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은 금리는 다시 한번 그렇죠. 재차 급락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여건은 갖춰져 있다. 근데 이제 헤지 문제는 펀드들도 꽤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매수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과매수가 아니라 과매도가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 한번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했었죠. 4.5까지. 그게 네.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 터지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안전자산 심리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그렇죠. 붙기는 예. 했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좁은 길이죠. 확전이 돼 버리게 되면 오히려 또 다시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이스라엘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금으로 1,000억 달러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채가 재차 올라가 있지만 약간은 지금 과매도되어 있는 상태인 거는 맞다. 그래서 그 전환의 트리거가 뭔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제가 이거 주말에 이제 출력을 했던 건데 보시면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게 상당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저거를 돌파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현재는 일단 5% 찍고 지금 밀려가지고 기고 있지만, 이 옆으로 지금 이 점선을 쳐놓은 거를 옆으로 쭉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00년에서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2008, 9년도까지 그때가 보통 한 그 정도 4.9, 5% 그 정도 선을 유지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좀 장세의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5%도 찍고 다시 이제 내려왔던 그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네. 그 선입니다. 지금 레벨입니다. 네네. 대충 레벨이네요. 예. 네. 일단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그다음에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게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좀 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게요. 지금 잠깐 끊으면 그동안에 지금 지표들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저 표면적으로 좋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그죠? 소비 좋고 고용 좋고 뭐 그래서 이제 금리 계속 올려야 되고, 미국 경제만 전 세계 가운데서도 이제 성장률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성장률도 표면적으로 괜찮고요. 네네. 미국만 탄탄한 것 아니야? 그래서 금리를 이제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 오늘 보여준 지표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내용들을 지금 그러니까 보여줬단 말이죠. 예. 미국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이제 그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는 뭐 11월 달에는 금리 뭐 동결은 다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예. 지금 이제 12월 달에 올리는 만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가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제 그 QT를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실 QT 중단에 대한 검토 얘기도 사실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QT 중단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예산안 합의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그 와중에 지금 공화당은 작년 대비 예산을 줄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은 지금 1,000억 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연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2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1,000억 달러면 5%거든요.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끼워놓고 베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실 유난히 좀 적극적이잖아요, 미국이. 미국의 뭐 그 핵심 지도부들이 다 유태인들이니까 그죠? 네, 월가 쪽 그러니까요. 관련도 다 그렇죠. 돼 있고 네. 하니까 아. 그 부분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나 못해라고 그냥 선을 긋기도 애매하고, 예. 근데 절충점을 좀 찾으려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다 받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걸 줄이는 대신에 뭐 기존 예산을 갖다가 이제 거의 줄이지 않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은 좀 수를 노리고 일단은 베팅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거 미국 국채가 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떤 기관들이
지금 채권을 그 금융위기 이후로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채권을 사가지고 30년물을 사게 될 경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매입 단가 그대로 네. 해가지고 쭉 갔었는데 지금은 그걸 시가평가를 하게 되니까 지역은행들이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던 예, 건데 예.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30년물, 20년물 이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주로 보험사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기관에서 사야 되는데 사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또 그 차손이 나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자본으로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딜레마가 사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매수세들이 약화된 측면, 지금 또 글로벌로 봤을 때도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줄 환경은 또 아니거든요. 엔화가 지금 약세를 계속 그러게요. 보고 있는 네. 상황에서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국이 사줄 리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미국도 돈 찍어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자 하는 돈을 막 썼었던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봉착하는 어떤 그런 그림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연준에서 그 11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조금 완화적인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11월 17일 날이 아마 예산안 그 45일 임시 예산안 쓰는 그 마지막이고 이제 정부 셧다운이 그때까지 안 되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친 트럼프 강경파였던 사람 하나가 하원 의장 나왔다가 이제 결국 포기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투표할수록 반대표가 늘어나가지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사실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메카시라는 사람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이 가기에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네.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전부 그때 찬성표를 던져버리면서 그렇죠. 이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메카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조금 유화적인 사람을 다시 그 하원의장으로 앉힌다든지 이러면서 조금 이제 그림이 좀 만들어지면 조금 생각보다는 금리 자체가 좀 이제 슬로우 다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항상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분쟁 격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확전 가능성, 이란이 개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유가 급등해버리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가를 보시면 생각보다는 급등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확정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오늘인가요? 또 추가적으로 항공모함 한 대가 더 갔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다 경고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어쨌든 내년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지금 객관적인 역할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스라엘도 심정은 이해하는데 네네네. 조심해야 돼. 네. 그죠? 뭐 다음 계획이 있어? 이렇게 누르고 이란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군사적으로 경계하면서 그죠? 그런 그 목소리를 적절히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은 바이든 재선은 사실상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 네. 어떤 식이든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확전 가능성이 일정 부분 제어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란을 보면 이란은 지금 저기 히잡 그 안 쓴 여인 그때 그러니까 죽은 것 다시, 때문에 네, 또 난리가 네. 나고 시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 역시도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에 본격 개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달 말 다음 달 초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음 달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지금 정상회담 하는 걸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려주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들어가면서부터는 일정 부분 좀 반등의 어떤 기회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국채 수익률의 네. 하락을 일단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 뭐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 주식은 길게 가져갈 만한 회사다라고 판단되는 거 제외하시고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들은 조금 현금 비중을 더 늘려놓고 연말장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주변을 둘러싼 매크로 환경과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